이번에는 이제 핵심적인 화제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건데 헌재 탄핵 심판이 아까 서두에 소개해드린 대로 그야말로 막바지에 이르고 있거든요. 예. 이번 주 목요일에는 10차 변론기일까지 열렸고 이렇게 다음 주 화요일이면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주로 오찬석 평론가는 좀 어떤 점에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동상이몽이 마지막에 같은 꿈을 꾸면서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거는 윤석열 피청구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부정하고 부정선거가 실제 있고 선관위가 좀 이상하고 우리나라에 빨갱이 실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움직이셨던 것 같고 윤석열 측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또는 이제 예비 공천 심사를 계속했었던 것 같고 또는 차기 비대위원을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이제 동상이몽이었는데 왜 마지막에는 같은 꿈을 꿨느냐? 마지막에는 모두가 헌법재판소가 이상하다라는 결론으로 갔습니다. 이 미리 헌재 결과에 불복하는 사인을 10차 변론기일에서 네. 너나 할 것 없이 다 줬다. 그래서 서로 다른 꿈을 꿨지만 마지막에 같은 꿈을 꾸면서 엔딩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 더 이어서. 사실상 그 피청구인 윤석열 씨 변호인단은요 거의 취보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다 앉아가지고 저 취업 준비생이에요.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정도였어요. 네, 무스펙 채용 같은 거거든요. 원래 면접 잘 보면은. 근데 왜냐면은 그 뭐 조대현 그 재판관 출신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헌재 심판정에서 카메라 앵글에 조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뜬금없는 얘기하고 나가시니까 이런 모습들이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이제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확실히 느끼는 게 이제 그 변론하고 있는 변호인도 분명히 저는 선입금과 감동 후불제가 나눠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대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는 선입금이라고 보고요. 이미 입금이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김계리 변호사는 제가 생각한 감동 후불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저쪽이 보니까 헌재에서 질 것 같고 입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공천이라도 챙기자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아니 우리 누구야 우리 기추자님 같은 경우에도 헌재 심판정에 있는 여러 가지 오간 말들을 봤을 텐데 그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 어떤 분이었습니까 혹시? 당연히 김게리. 우리 김게리 선생님은 제가 아까 취업 고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심지어 윤석열의 손이 그만해. 라고 할 때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했어요. 강력하게. 그녀는 확실히 지금 어필 중이구나. 지금 이 옆에 누군가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를 현재 보고 있는 저 아스팔트의 누군가들이 나에게 마음을 쏟아주기를,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나설 때 그들의 한 표 한 표가 다 나에게 가 닿기를, 그냥 그런 것만 느껴졌을 뿐 그녀에게는 시공간이 이미 초월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거고, 증인 중에서는 아무래도 단연 홍장원 전 차장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성향을 다 떠나가지고 정말 멋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노선, 우리 사회에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의 보수이지 않을까. 요즘 뭐 보수냐 진보냐 이 용어 가지고 엄청 논쟁이긴 한데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헌재에 등장할 때 윤석열 측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근데 이때부터 이미 심리전이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인사를 해서 윤석열이 받아줘야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인사를 했어.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모습만으로도 홍장원의 태도가 윤석열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서로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게 연출이 되고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극적 효과를 주면서 시작했다.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유능한 정민이 보였었는데 뭐 메모장이 뭐 몇 개니 이런 거니 저런 거니 하더라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고 홍장원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내란죄가 빠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탄핵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지 않습니까? 홍장원의 입으로 계속 증언하는 내용은 탄핵을 시켜 마땅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이 말이 달라졌다, 대통령이 지시했다, 아니다, 나중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지시했다, 말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럼 여인영 방첩사령관 누가 시켰죠? 내가 갑자기 그렇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사람을 시킬 수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위에 국방부 장관,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본질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그런 거 봤을 때는 홍장원 차장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본인은 처음부터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걸 남겨놔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 번 열리긴 했지만 형사 재판이 이제 시작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나와서 나는 강하게 처음부터 반대했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홍장원 차장이 처음 이름을 쓰면서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멈췄다라고 맞아요. 했던 네. 그 증언 있잖아요. 그건 우리 사회 공직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주요 인사가 나와서 모른 척을 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아닌 척을 하면서 최상목과 한덕수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면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모른 척하고 입을 맞추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한 명이 손들고 나와서 저 내부 고발자 아니면 또 공익 제보자가 나와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뒤늦게 말하면 나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도 진짜 억지로 끌려가는데 나도 얘기해야지가 돼버렸어요. 네.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처음 선택한 행동 자체가 우리 사회의 내란 이후에 물줄기를 바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큰 의미를 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추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이런 명분 없는 내란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엄은 헌법에 필요해요. 전시나 그에 준하는 사변이 있을 때는 계엄은 있어야죠. 아니, 그렇죠. 네. 실제로 전쟁이 나면 계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즐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아니,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계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계엄이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일이 혹시나 나쁜 지도자가 나중에라도 나올 경우에 이러한 선례가 쌓이면 우리 사회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명백한 선례를 남겨뒀다. 거기 첫 번째로 홍장원 차장이라는 공직자가 네.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다. 옥찬석 평론가의 그야말로 명쾌한 설명이었는데 이런 설명에 반대를 하는 언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특히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집요하게 네. 진술 신빙성을 흔들고 그의 말을 흔들려는 노력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죠.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는데 그 홍장원에 대한 흔드는 기사는 제가 클릭수 같은 것도 보고 댓글도 비교를 해봤는데 네. 그건 정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홍장원이라는 이 사람의 캐릭터 자체도 그냥 뭐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 대중들을 그냥 쭉쭉쭉 쇼츠를 넘기다가 봐도 그냥 굉장히 소구력이 있는 캐릭터인가 봐요. 일단 표정하며 말투하며 그 맞아.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오, 이 사람 멋있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있는 거 보고 네. 홍장원에 관련된 거는 기사가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안 흔들리는구나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뭐 조선일보는 좀 자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금 오창석 평론가가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그 아까 선을 넘는 거 이게 공직사회에 굉장히 큰 울림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홍장원의 딱 그 말에서 가장 홍장원?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저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평양, 북한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가장 이제 확 이슈가 됐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선이라고 봤는데 나는 윤석열을 좋아했다. 그런데 이건 아니야 라는 거기서 선이 딱 그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공과 사의 구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뭐 사람으로 좋아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번 정권이 망하게 된 여러 몰락의 원인 중에 큰 원인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에서도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선을 또 제대로 딱 지켜주는 사람 그 모습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미쳤구나 해서 넘지 않은 그 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내가 맡은 역할로서 그걸 넘지 못하는 선, 그 선들을 지켜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 여러 지금 역경이 있지만 지금 이겨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닌가. 여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청구인은 공과사 구분이 잘 안 되는 분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네. 이분이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변론장에서 네. 무제한 스피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길게 혼자 떠들 것인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1시간 회의하면 본인 혼자 59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제한 발언이니까 아마 길게 얘기하실 거라고 보는데 네. 중요한 거는 1시간 회의는 1시간 회의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59분 얘기해도 1시간 하면 1분 그렇죠. 얘기가 그냥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단점이 뭐냐면 그 체력이 약해요. 체력이 약해. 옆에 음식이 제공이 네. 되어야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2시간 내로 이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논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논리적인 얘기. 왜냐하면 네. 지금 상황을 쓱 봤을 때 선관이나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을 본인 입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의심돼 보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 이 얘기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 이거는 부정선거다.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참여했다, 개입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유와 근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는 순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새끼는 탄핵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시했지만 지시한 이유를 길게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길게 얘기하면 길게 얘기할수록 탄핵의 사유와 정당성은 쌓이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억울함과 우리 사회에 무슨 뭐 민주당의 횡포, 네. 야당의 원인 입법 중심으로. 독주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할 네. 겁니다. 그거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가 없다. 무제한 발언의 기회를 왜 헌재에서 네. 줬겠습니까? 헌재에서 그렇게 보장을 해준다는 건 뭐죠? 그 사람들도 봤을 때 여러 가지 명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지금의 육공화국과 함께 같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때 그 전에 이제 헌법위원회가 이랬었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보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탄핵을 인용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명분의 기회로 저는 오히려 역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역설계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 발언의 기회는 피청구인 윤석열에게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 여기서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명백한 못을 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평론 네.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헌재 관련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제가 무제한으로 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해봐. 그 해봐 하게 된 게 이제 언론이 뒤에서 계속 푸시를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그 영상으로 나온 건 TV조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입니다. 재판권 스스로 빠지라. 이런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거를 굉장히 장시간으로 다룹니다. 또는 문형배 SNS 팔로우 이거는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문제가 없는 일인데도 이제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아서 방송을 합니다. 조선일보는 요즘에 거의 이런 또 고귀한 경향신문에서 제가 이렇게 빤스 벗었다 이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괜찮습니다. 입에서 나온 거 네. 말았네요. 근데 진짜 너무 심합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많이 지금 구독 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 성향에 맞춰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초기에 윤석열 너네 정신 차려야 돼라고 하던 그 논조에 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요. 헌재가 평행 논란이 너무 심하고 사법권 침해로 재판 일정에는 마이웨이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니네 멋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칼럼으로는 헌법재판소 이제 법치를 해야 될 때다. 요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설로는요. 헌재에 거듭되는 경솔하고 정파적인 행태. 야,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럼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보면 윤석열의 옹호를 너무너무 대놓고 하는데요. 헌재 적법 절차 준수만이 내전을 막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전을 일으킨 게 누군데 헌재가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해 이제 MBC나 JTBC 같은 경우에는 사상 검증 그만해라. 변론 아닌 여론전이다라는 기조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쪽에 있는 분들이 뭐 좌편향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런 그 보수적인 색채들을 등에 업고 결국은 그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 헌재 소장된 문영규 집 앞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폭력에 가까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뭐 여기 사옥 근처 아닙니까? 맞아, 인근이야. 여기 인근인데 뭐 집값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평판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테러고요. 이거는 뭔가 물건을 부숴야만 테러가 아닙니다. 그럼요. 네. 헌법재판관의 신변을 위협하고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 자체도 저는 테러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리로 나온 내두익 그 책이 2013년에 번역돼서 출간이 되는데 거기 판결은 지금 이미 일본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왔습니다. 판례가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일본 대법원은 이제 최고법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제트케라는 사람들이 조선인 초급 학교에 가서 너네는 스파이의 자식이다. 그다음에 뭐 특권을 포기해라, 꺼져라, 우리나라에서 나가 이런 거 혐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 다 모두 이제 흔히 말하는 유죄 판결을 다 받았고요. 배상금도 다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해당 그 제일조선인을 돕는 모임에 어떤 한 교직원 조합이 돈을 보내줬다, 후원해준다고. 근데 그 교직원 조합 사무실 찾아가서 난동 피우고 소리치고 또 그 동네를 돌면서 또 헤이트 스피치를 했대요. 근데 1심에서 약 300만 엔인가 뭔가 벌금이 나왔는데 300만 엔. 뭐 예를 들어서 200몇만 엔. 예를 들어서 200몇만 엔이 나왔다 하면 2심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 너무 심하다 해서 400만 원을 올려버렸습니다. 2배로 올렸어요. 그리고 3심에서 최종 확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야, 그냥 뭐 찾아가서 확성기로 손 뭐 떠들고 그냥 욕하고 이런 것까지 뭐 처벌해야 돼? 아닙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명백하게 21세기의 소음 이상으로 그 사람의 신변을 위협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명백한 범죄이며 이미 옆 나라에서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심지어 그 제트케 그 교직원 조합은 헌법재판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집에 찾아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옆 나라의 선례를 따라서
분명한 처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무슨 소음기 만약에 60데시벨까지만 할 수 있으면 59데시벨 맞춰서 계속 할 겁니다. 이거 앞으로 분명히 잡아야 되고요.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재판관이나 어떤 검사나 어떤 변호사도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거 60데시벨이 기준이면 59까지만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디서 벌어졌냐면 용산에서 그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실제 했고 그 주에는 용산에 사는 사람들이 한남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바로 옆에. 네.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예 그냥 다른 곳에 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지 않으니까 그거를 처벌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저기서 또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사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조선일보 오늘 바로 치면요. 또 전 이제 민주노총이라 부릅니다만 민노총에서 뭘 했는데 지금 얼마나 주위 주민들이 괴로워하는 줄 아느냐 하고 사진을 봤더니 4명 있어요. 4명. 4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 빠졌다고 그렇게 기사화하면서 그 한남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목소리는 유튜버들은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어찌하여 기사화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아닌가. 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처벌해야 된다. 결국은 근데 이런 그 불복하는 듯한 그 태도들 같은 것들이 실제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미 윤석열 대리인단은 중대 결심 운운하면서 뭔가 밑장을 깔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중대 결심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리 해석을 끝내서 변호인단이 총사퇴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네,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피청구인이 변호인이면 또 그냥 본인이 하면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주 놀랍게도 이제 피청구인이 한 1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휴업계를 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휴업계를 낸 상태도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 요 문제는 이미 하승수 변호사가 한번 또 뚫어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모든 선례와 법적인 것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야도 안 되고 직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까지 쭉 가야 되는 것인데 네. 중요한 거는 저는 조금 양상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초반에는 헌법재판소를 공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목표는 결국은 다시 국민의힘 당사로 갈 겁니다. 윤석열을 지키고 이건 부정하다. 헌법재판소를 공격할 대선 후보를 만드는 데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야, 그럼 그 화살 자체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질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광화문과 네. 여의도 집회에 나와서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절대 안 된다. 왜냐면 그 관저에 체포영장 됐을 때도 거기 이제 새벽에 가봤거든요. 네.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실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놀라고 두 번째는 한동훈 배신자라고 노래 틀면서 춤추고 있어요. 새벽 1시 실합니다. 반에. 실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뭐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다 배신자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답은 김문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아직 차려지진 않았지만 그렇죠. 네. 제가 듣기로는 비공식적으로 차려졌습니다. 현직 장관님께서 그걸 끊어내고 갈 수 있을까? 끊어내지 못할까? 저는 끊어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 당내 경선이 있습니다. 당내 예비 경선을 통과해야 본선 후보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려야 됩니다. 각 정당별로 제가 생각할 땐 짧으면 2주, 길어도 3주인데 제가 생각할 땐 거의 2주 안에 끝납니다. 2주 안에 끝나면 김문수 후보는 2주 동안 적어도 절대로 이들을 끊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2주 동안은 김문수 지지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총력전을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판이 열렸을 때 네. 본선 때는 조금 자중하자.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자. 이런 거 살짝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 근데 바꿀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뒷거래가 있을 겁니다. 본선 후보와 그 광화문이나 여의도 세력과의 뒷거래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보장해 주거나 그들의 니즈를 들어줄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일종의 저는 사채 비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싶은데 당장 딱 리볼빙이라거나 뭐 카드론이라거나 이런 거 땡길 때 몇 분 만에 딱 바로 기가 막히게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숨만 쉬어도 이게 구르고 굴러서 이자가 미친 듯이 불어나요. 맞습니다. 네. 처음엔 달콤하지만 이게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나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올 겁니다. 아니, 너무 동의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태세를 취할 때 과연 후과를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네.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100분 토론에서 굉장히 영리한 발언을 던졌다고 듣는 게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해봐. 이렇게 이제 부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네. 부정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던진 거죠. 이게 정치적 수사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실 각 캠프 거의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유승민 정도가 유의미한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면으로 그 윤석열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유승민이 만약에 윤석열을 때린다. 저거 봐. 저 박근혜 때부터 저 새끼 저거 배신자. 끝이죠. 한동훈 저거 봐. 키워줬더니 자기 형 배신하는 쓰레기 된다. 바로 끝이죠. 홍준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세훈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비경선 때는 윤석열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한동훈의 참모라면 먼저 지르셔야 된다. 라고 할 텐데 한동훈 대표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먼저 지르는 거 거의 못하는 이번에 성격이에요. 보니까 책으로 낸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네, 뭐 국민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 합니다. 뭐 국민이 먼저예요. 네. 내가 한동안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진짜 사랑했어요? 당신 동료 시민이라 하기로 했잖아요. 왜 국민이라고 합니까? 국민이란 단어 안 쓴다면서요? 동료 시민이 먼저다라고 해주세요. 아니 근데 갑자기 여기 오찬수 평론가 앞에 했던 이준석 얘기가 겹쳐서 그러는 건데 어차피 지금 열거한 후보들은 당내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후보들이고 네. 근데 만약에 당 밖에 있는 건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네네. 만약에 김문수와 이준석이 예를 들어서 합종 연애를 한다고 칩시다. 네. 그때는 예를 들면 국민들 상대로 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된다. 네. 이러면 사실 김문수가 안 되고 이준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될 수는 없다고 봐요. 둘이서 붙으면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도 250만 당원이지만 국민의힘이 아무리 정당세가 약해져도 그 코어 지층은 안 변해요. 그러면 당내 경선이 아니다 하더라도 붙으면 사세가 큰 정당의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질 것 알고 하겠죠. 자기 네. 지분을 챙기면서 그의 목표는 뭐죠? 다시 큰 정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슬픈 것이 뭐냐? 이준석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얘기했었던 네. 사법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횡령 배임 이런 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돈 네. 지 마음대로 썼다라고 했지만 과연 진짜 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인가? 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는 내 용돈 말고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그러면 누군가에게 특히 당대표나 사무총장의 결제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축으로 민컨설팅에 돈을 보내줬었던 거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두 축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언론 유착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허은하 대표가 지금 제보를 받고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처음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한데 심지어 강용석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들어갔어요. 5%가 넘어서.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사법 리스크와 당내 혼란이 있으면 5% 미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화의 대상이 안 돼요. 아, 그건 정말 끝이구나.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을 좋아하고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선 후보를 만들고 같이 국민의힘으로 합당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 참모들은 5% 만드는 걸 제일 목표로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끝인 거예요. 네. 버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헌재 불복의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의힘을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향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는 폭력성을 표출하면서 지난번에 119 서부지법 폭동처럼 이번에 보니까 투블럭남이 실제로 라이터 기름통을 던져놓고 불을 붙이려고 했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다는 건데 그런 폭력 시도들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고요. 네. 그 폭력 시도로 이어지는데 그거를 지금 저는 진짜 문제인 게 그게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 영상으로 보시거나 접하지 않은 분들은 뭐를 보느냐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마음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으로 가 있는 분들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말 국회의원 입에서 그들의 젊은이들의 패기라는 둥 그냥 잠시 치기 어린 행동이었다. 굉장히 축소해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따서 기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우리는 막 보면서 영상 보고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네라는 걸 직접 원본으로 보지만 그냥 2차 가공, 3차 가공돼서 그 지면으로 보는 분들은 큰일도 아닌데 떠드는구나라고 축소돼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직접 본 사람들은 확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채 빚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너무 중독돼 있는 상태고 그거를 필터하지 못하고 그대로 실어준 언론들이 현재 그 모습으로 사람들 그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다 보니까 이게 더 양상이 혼탁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스라이팅한다 소위 말하면 땔감을 제공하는 분들이 계신 건데 이런 데에는 보면 특히나 이제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가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논란을 낳고 있는 게 이분들이 어디 첩보기관에 낭설이라도 들은 줄 알았는데 뭐 캡틴 코리아라는 이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뭐 잡혀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이분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보수 내에서도 분열이 있는데 그 조선일보가 쪼그라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배승희 변호사라든지 뭐 스카이데일리라든지 이런 흔히 말하는
조중동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극우 매체들, 극우 유튜버들이 조선일보는 좌파가 됐다. 조선일보는 왜 전라도로 갔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좌선일보라고 합니다. 좌선일보라고 진짜로? 예. 그렇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매우 우려스러운 게 대한민국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아니면 이런 단어가 싫으면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럼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내가 하는 말이 맞으니까 다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매체들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회가 너무 혼탁해져요. 스카이데일리 얘기했었던 그 99명의 중국인 그러니까 간첩설, 네. 주일 미군이 데려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허위였는데 심지어 사진도 다 허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경도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그걸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 대해서도 모든 언론을 건드리면 언론 탄압이다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르게 해야 된다? 네,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잖아요. 그리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너무 무분별한 가짜 뉴스들이 그러니까요. 네.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무슨 언론 통폐합하거나 뭐 전두환 때 이럴 때 보면은 접할 수 있는 매체 무슨 뭐 KBS, MBC 너무 제한돼 있었어. 없었고 예. 일간지도 심지어 몇 개 없었고 맞아요. 네. 심지어 그때는 또 일간지를 볼 시대였습니다. 요즘 종이 신문을 받아보는 젊은 세대는 전 거의 없다고. 저 정도 되죠. 네. 당사자니까. 주요 의무 종사자. 네. 그런데 이제 거의 없고 집전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 언론가 온라인의 통신 매체로 국한될 수밖에 없고 내가 직접 선택해서 본다기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단체방 채팅으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떠한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내가 원래 누구 싫어했어요. 윤석열을 싫어했어. 근데 윤석열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와요. 단체방에 올라와요. 그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이상한 악의적인 기사가 올라온다. 그럼 그것만 보고 또 돌리면서 스스로의 확증 편향만 키워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상태라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스카이데일리가 처음에 등장할 때 저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강 작가의 굉장히 폄훼하면서 이렇게 막 빨강이라는 식으로 뭐 기사 쓰고 했던 혹시 아십니까? 그런 칼럼?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칼럼 그런 거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 저는. 근데 그런 걸 쓰는 자가 그 칼럼이나 혹은 소설 같은 걸 스카이데일리 이런 쪽에서 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딱 봤을 때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이제 확 뜨게 된 게 어떤 시점이냐면 전한길 씨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그분이 계속 그 스카이데일리를 흔들고 떠들고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런 기사를 보아라 혹은 그때 백지로 광고를 냈을 때 탄압받고 있다. 박정희 때 동아일보 이 탄압받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렇게 탄압받는데 광주 시민 여러분 뭐 하십니까? 막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스카이데일리란 게 있나 봐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보면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해줍니다. 왜?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 아까 다시 선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언론이 저는 이제 뭐 맨날 기자 뭐 기레기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이 모두 막 기레기다 이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로 뛰어서 자신이 쌓은 취재 과정에서 얻어낸 결과로서 기사를 쓰기를 바라는 거지 그 결과값이 꼭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취재를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인가 어디 가서 그냥 똑 따가지고 기사 쓰고 그냥 내내 망상을 쓰고 그러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시작한 활동입니다. 근데 스카이데일리라는 건 사실상 언론 호소지에 가까워요. 언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선을 그어줘야 된다. 스카이데일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엉망인 기사가 가득 있고 심지어 스카이데일리 독자분들께 뭐 이런 드리는 말씀 이런 걸 보면 세상에 저기 있는 저기 뭐 하여튼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뭐 좌 뭐 빨 뭐 이런 놈들이 우리를 음해하는데 독자님들 염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의 글도 쓰고 하여튼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선은 여기서 그어줘야 된다. 스카이데일리는 언론이라 부를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 가짜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저는 좀 수상한 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종이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 금융회사에서 광고를 실제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이상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싣는 곳에 금융회사가 누가 이렇게 광고를 할까? 그런 근본적 의문. KB, 농협 들어오면 신한 들어갑니다. 광고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좀 빠진 상태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야 쟤네 이재명이 하라고 해가지고 쟤네가 빠진 거야 이러면서 항의 차원에서 스카이데일리에서 아예 그냥 빈 곳으로 낸 거고 그걸 전환길이 들고 흔들면서 더 이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해도 됩니까? 그럼요, 스카이데일리에서 당연하죠. 네. 지금 또 가짜뉴스 최근에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전한길 씨가 인스타그램에 민주당이 윤석열을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글을 썼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거 이제 플랜 D. 진짜 플랜 D. 그걸 썼다가 삭제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진짜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우면 뭐해? 다 아카이빙이 돼요. 실제로 미치겠다, 했고요. 진짜. 다 해놨어요. 네. 캡처 사람들 많이 가지고 아유, 있습니다. 그럼요. 다 갖고 있고 그래서 뭐 네. 누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거야 했던 그 사람도 스카이데일리에 기고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걸 기고했느냐? 조중동은 왜 부정선거 규명에 목숨 걸고 막느냐? 뭐 이런 걸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캡틴 아메리카 그 사람은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 증손이라고 했었죠? 그 캡틴 아메리카 안중근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동물의 본명이 이제 안병희 씨입니다. 안병희 씨 맞아요. 그래서 종손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거는 거짓말로 밝혀졌고 미군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냥 본인으로서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미군 대위였다고 하니까 거짓말이 들통났죠. 권위를 얻고 싶은 거지. 미군도 그러니까. 네. 미군도 자기 코스프레였다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저도 그냥 구텐베르크 여러분 20대 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과거에 그냥 저는 미군 코스프레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너무 심하게 욕하시면 저 마상 입어요. 이런 글을 썼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광주 집회 있을 때 내려가가지고 손잡으면서 그 구구 유튜버들하고 막 인사하면서 나 전역했잖아. 실제로. 진짜로 나 미군 전역했다고 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스카이데일리 언론 호소지라고 제가 그렇게 딱 네.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KBS가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이크를 만약에 사실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면 오케이. 그런데 그냥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다 따줬어요. KBS에서. 뭐 하는 거야 지가? 저 카메라 맞나요? KBS야. 아니 근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회를 언론들이 방송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데 어떤 날 이제 무시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경우. 왜냐하면 그 나오는 말들이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서 안 보니까 오히려 터무니없는 말들을 육성 그대로 좀 들려줘라. 이게 더 효과가 클 것 같다. 뭐 이런 반론도 약간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반론을 들어주는 거라면은 네. 반론인 것처럼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또 이제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저는 KBS가 기회를 열어서 굉장히 빡쳤지만 조만간에 체포된 상태로 아마 또 해명의 기회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같으면은. 이거 혹시 아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만 설명해드리면 성관위에 뭐 99명이 뭐 간첩으로 뭐 어떻게 됐다. 맞아. 요게 스카이데일리 그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기사도 거짓말이었고 거기 실렸던 사진도 거짓말이었고 네네. 그냥 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미국의 무슨 정보통에 따르면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미국 정보통이 알고 보니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캡틴 아메리카남 안병희 씨였던 거예요. 근데 KBS에서 뭐라고 제목을 뽑냐면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 남성 단독 인터뷰 성관이 간첩 기사 정보원은 나 이러고서 딴 거예요. 근데 가서 저는 설마 KBS가 아무리 그래도 뒤에 논란이 있는 점을 정리했겠지 했는데 끝까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해명했습니다. 신원 확인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기사 쓰세요. 하고 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